실전 문제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풀이 3에서는 지문이 3개나 나왔어요. 첫 번째는 문학 평론 중에 하나 나왔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규원가인데 굉장히 짧죠? 예. 그 다음에는 사설시조 한 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는 사설시조일 거예요. 그리고 7번 문제는 가에 대한 이해고, 8번은 가를 참고해서 이제 나와 다 맥락을 제대로 파악했니?를 물어본 건데, 실제 정답의 근거가 이제 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은 다와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규원가가 섞여 있긴 하지만 오히려 첫 번째 나와 있는 평론 지문과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 작품에 대한 사설 시조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게 문제 자체가 좀 새로웠을 수 있고, 공부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본 그 다 작품 같은 경우나 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실력을 보다 더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가 글은 시조와 가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니까 뭐였냐면 시조의 갈래와 형식 특징이었어요. 시조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때 많이 유행했다라는 얘기고, 특성에 따라서 갈래를 형태적 특성에 따라서 나눴는데, 평시조, 보통 3장, 6구, 초장, 중장, 중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조의 음수율은 3, 4조 혹은 4, 4조, 음보율로 치면 4음보, 4번에 끊어 읽었다는 거죠. 한 장을. 가사 또한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이고 4음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와 가사는 형식적인, 운율적인 형식에서는 같아요. 둘 다 4음보라는 거. 다음 사설 시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제 많이 발생했고요. 평시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보통 중장이 많이 길어진 형태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사회에 가면 가사도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산문화 경향이, 산문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영향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조 주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주제가 전기 시조, 주로 양반들이 많이 작가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후기 시조, 평민들도 이제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시조에서는 주로 유교적인 거나 자연에 대한 예찬, 인간의 덕목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고요. 후기 사회에 나오는 사설 시조는 인간의 진솔한 정서를 해학적으로 드러낸 것, 또 모순을 풍자하는 것, 이 주제가 좀 다양해졌죠. 가사의 경우, 지금 제가 이거 확인해 준 이유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초, 왕기초 배경 지식에 속하는 거예요. 시조와 가사 이런 특징들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사도 역시 사음보다 그랬고요. 이건 이제 연속제. 시조는 초장, 중장, 중장 짧잖아요. 그래서 시조를 단가라고 했는데, 가사는 이런 사음보가 굉장히 길어요.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몇 행까지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특징이 마지막 그 결구, 낙구라고도 하죠. 결사의 마지막 부분이 시조 종장처럼 3543의 형식으로 마감. 근데 여기 요것만 같으면 돼요. 3543의 특히 3 부분. 이런 가사는 정격 가사라고 한다 그랬죠. 정격 가사. 그렇지 않은 가사, 반대는 뭐? 변격 가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변격 가사. 내용을 보면 양반층이 중심이 되었던 이제 전기 가사의 경우는 주로 어떤 거? 자연 친화적이거나 또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유교적인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조선 후기 가사에 가면은 작가층이 확대돼요. 평민과 부녀자까지.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별별 쳐놨는데 이게 이제 지금 헌안서론 나왔잖아요. 규원가 얘기입니다. 내방 가사고요. 내방, 여인네가 기거하는 방. 주로 이제 부녀자들이 쓴 가사를 내방 가사로 해요. 주제와 소재가 거의 생활 주변과 관련된 것. 고달픈 시집살이, 남성의 여성 생활의 고민과 정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결 부분이 소개됐군요. 다 시조를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다 시조는 한번 작품을 같이 해석해 볼게요.
이게 지금 초장이고 중장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장이에요. 초장, 중장, 종장에 얘가 중장이 길어졌으니까 무슨 시죠? 예, 그렇죠. 이거는 사설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초장에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왜 못 오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너라고 등장했습니다. 네가 오는 길에 혹시 무쇠로 성이 쌓여 있고 성 안에 담이 있고 담 안에 또 집이 있고 집 안에 뒤주는 쌀독 같은 겁니다. 뒤주가 놓여 있고 뒤주 안에 또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너를 결박해 놓고 그래서 쌍배모 외걸쇠 자물쇠 같은 걸로 꼭꼭 잠가 놓은 거냐? 그래서 못 온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 어이 그리 아니 오던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 여기서는 지금 못 오던가였잖아. 못 부정문을 썼어요. 이거는 능력 부정이잖아요. 근데 안 부정문은 우리 무슨 부정이었어요? 의지 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때는 너 왜 못 오는 거니 했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안 오는 거니? 라고 하고 있어요. 한 해도 12달이나 되고 한 달도 30날이 되는데 설마 그 사이에 너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겠으니? 하루 없으랴? 라고 있는데 안 온다는 얘기죠.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올 수 있음에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설시제예요. 작자 미상이니까 이때 뭐 임금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미 여기 너라고 또 표현했으니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못 오던가 했는데 아니 오던가로 바뀌는 거. 결국은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고요. 중장의 표현상의 특징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좀 알아봅시다. 이 보면 안 오는 게 일단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이 이렇게 딱 있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또 담이 또 있고 담 안에 집이 지어져 있고 집 안에 여기 쌀독이 하나 딱 있고 이 쌀독 안에 상자가 하나 딱 있고 이 상자 안에 이 상자 안에 지금 이 상자 안에 네가 뭔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거냐 여기에 그리고 이 상자를 자물쇠로 꼭꼭 잠가 놓은 거냐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무쇠로 만든 성이라든가 담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뒤주라든가 뭐 상자라든가 뭐 열쇠, 걸쇠 이런 것들은 네가 나한테 오는 것을 가로막는 뭡니까? 장애물로서 기능하는 거죠. 장애물. 그만큼 뭔가 절대적으로 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인 거냐? 라고 물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너 어찌 아니 오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는 표현상 특징이 과장법 쓰였죠. 쭉 나열한 열거법 쓰였죠. 그 다음에 봐봐. 성을 쌓는데 성 안에 담. 담을 쌓는데 담 안에. 앞말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잖아. 무슨 법? 연세법.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점강법도 되고 점층법도 돼요. 점강이라고 하는 건 점점 가면서 작아지는 거죠. 그치? 점층은 반대로 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점강이냐면 요 구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점강이야.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오지 못한 장애물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의미상 점층, 형식적으로는 점강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아니 오던가. 올 수 있으면 안 오는 임에 대한 원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봤으니까 이제 9번 문제부터 풀게요. 우리가 다를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다에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그죠? 종장에서 띵동. 보기는 일단 패스하고요. 다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시상전개 그랬는데 X입니다. 이게 화자가 어떤 공간을 이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또 화자가 특별히 시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가 화자가 성을 보다가 담을 보다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이런 거니 하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자체가 공간의 이동이 아니므로 X입니다. 나머진 다는 대상의 부재 상황 띵동인 거고요. 그래서 3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사설시조도 단골 출제 사설시조예요. 우리 한번 본 적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미 오마 학원을 이미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저녁에 온다고 했나 봅니다. 뭐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밥을 미리 먹었네요. 그럼 야식 먹으러 오는 건가? 자, 그간 함께 밤을 보낼 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밥 지어 먹고 뭐 하느냐?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올라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선을 바라보니 여기가 포인트죠. 이미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문 대문 이런 걸로 봐서 있는 집이에요. 지금 보면 양반집 그 집을 보면 대문이 있고 대문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뭐 마당이 있고요. 여기 마당. 담 주변에 문 옆에 이렇게 있는 이게 이제 행랑채. 행랑이 있고 요걸 여기 중문을 딱 넘어가면 요쯤에 이제 뭐 사랑채 정도 있겠네요. 사랑채가 있고요. 요게 중문입니다. 중문. 그리고 요게 안채. 안채. 그러니까 안채에서 밥 지어 먹고 중문 나와서 대문에 딱 올라서 대문 문턱을 딱 지금 밟고 있는 거죠. 대문 문턱을 딱 문지방을 딱 밟고서 화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멀리를 봐야죠. 저 산 쪽으로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식구 이해됐습니까? 자, 봅시다. 이미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서 문지방에 올라앉아서 손을 이마에 딱 대고 저기 오는가 거는 산을 바라보니까 이쪽에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여. 그래서 저기 바로 님이 오셨구나 라고 이게 이제 화자의 착각이죠. 그래서 님을 보자마자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곰비 님비 임비곰 이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허둥지둥 천방지방 몹시 허둥거리는 모습입니다. 진 땅 마른 땅 가리지 않고 우당퉁탕 뛰어가서 정의 말을 하려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딱 하려고 곁눈으로 쓱 봤더니 웬걸 이미 아니네. 작년 7월 사흔날 껍질 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이도 나를 속였구나. 살뜰이도라는 말은 알뜰하다와 비슷한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이나 살림, 살림 등을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빈틈없이 알뜰한 살림살이 뭐 이런 것처럼 또 하나는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자상어질까다. 참 그 친구 자기 딸 생각하는 게 정말 살뜰해 알뜰해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잘도 나를 속였구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얄밉게 속인 거죠. 날 속인 거니까. 그래서 반어법입니다. 또 하나는 주출이 3대가 나를 속였다고 했는데 3대가 왜 나를 속여? 그냥 내가 속은 거잖아요. 지가 속은 것을 3대가 속였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주객전도의 표현인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속았겠니? 왜 이랬겠어? 빨리 임을 보고 싶은 거야. 그만큼 임을 그리워한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마지막 중장. 모처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나지런들 남 웃길 뻔했구나. 다행이다. 쪽팔릴 뻔했네. 뭐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해학적입니다. 이거는 해학적이에요. 자, 두 사설시조 해석됐죠? 9번 문제는 해결했고요. 7번 문제의 답은 뭐 쉽게 나와요. 시조와 가사는 모두 전기 작품이 후기 작품에 비해 작자층이 넓다 그랬는데 그 반대입니다. 후기에 가면서 평민이라든가 부녀자까지 작가층이 확대되는 거예요.
기존의 양반 사대부들의 작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들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평민 분열자까지 확대된 겁니다. 후기 작품이 더 넓은 겁니다. 자, 8번 문제만 이제 해결하면 되네요. 1번과 3번을 틀린 사람이 있었는데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한 것 그랬는데 나는 남성에 종속된 여성의 생활과 고민의 정서를 호소했다. 띵동이고요. 다는 인간의 진솔한 정서를 해학적으로 드러냈다. 인간의 진솔한 정서 뭐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죠. 자, 이때 여기 해학적 요것 때문에 이제 틀렸으리라고 봐요. 제가 왜 틀렸을까 이걸 선택한 친구들은 있는데 이 해학적의 의미 우리 좀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전에 풍자라는 것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풍자의 핵심은 뭐였어요, 여러분? 풍자의 핵심은 그렇죠. 공격성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공격성, 대상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성은 없어요. 해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웃음을 유발합니다. 웃음을 유발을 해요. 해학을 사전 찾아보면 익살스럽고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이렇게 나와요. 익살이라고 하는 게 뭔가 웃음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해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친구들이 해학 웃긴 거 이렇게 도식화를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웃긴 거 해버리면 도대체 어떤 게 웃긴 거야? 학생들 중에는 와갖고 선생님 이게 해학적이에요? 이게 웃겨요? 난 안 웃긴데? 자기 웃음 코드를 가지고 이걸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자기 웃음 코드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위험이 따르죠. 해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긴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행동을 과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분위기를 이완시켜 줄 때, 긴장을 해소시켜 줄 때도 해학적인 거예요. 가령 썰렁한 그 아재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비가 막 소나기가 와. 어떤 애가 막 뛰어가서 비를 피하려고 막 뛰어가. 뛰어가는 아이를 보고 야, 너 뭐하러 뛰어가? 앞에 오는 비까지 맞으려 그래? 라고 했다 봐. 웃기니? 안 웃기지. 근데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뛰어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던지는 거, 이 여유로운 태도, 이런 게 해학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에서도 이미 오지 않는 상황인데 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니? 왜 못 오는 거니? 내가 싫어진 거니? 변한 거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과장과 열거, 연세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지 않는 것을 표현했잖아요. 좀 과장적이죠. 그래서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상당히 해학적인 요소인 거예요. 사설 시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해학성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풍자적인 요소도 함께 담겨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1번 아마 해학의 의미 때문에 그랬겠다. 우리가 이 해학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가자. 3번은 작품 전체가 3장으로 이루어지는 다가 단가. 그렇죠. 이걸 단가라고 하고 가사는 장가라고 합니다. 자, 4번은 왜 그랬냐면 다의 자연 친화는 전혀 없죠. 나도 자연 친화가 없고 자연 친화가 없습니다. 자, 9번은 해결했고요. 다음 질문 한번 가봅시다. 실제 이제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오히려 여러분 더 잘 풀었어요. 우와. 고3 모의고사에 나온 것을 중략되어 있고 처음과 끝부분까지 다 제시문에 나왔네요. 바로 문제로 가보자. 10번 문제는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표현과 효과 물어본 거였고요. 항상 이렇게 끊는 습관을 들여 얘들아. 그 다음에 11번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규원과 앞에 뭐 본문 해석 등등을 안 했다면 이걸 보면서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해야 되는 거죠. 화자는 지금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나? 거기에 정서는 원망인가? 또 자기 한탄을 하나? 남성에게 애속되어 살고 있는 화자의 상황. 이군요. 근데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 그래서 원망과 한탄을 하는 자기의 외로움과 한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시로구나.
하고 상황정서 태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12번은 많이 본 유형입니다. 윗글과 보기 비교인데 윗글 중심으로 먼저 살펴봐라 라고 했던 거였죠.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과거를 회상하며 엊그제 젊었더니 3528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이니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음보를 규칙적으로 몇 음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음보라 그랬습니다. 가사는 사음보다. 앞에 말이 맞으면 뒤에는 뭐 당연히 맞는 거고요.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 감정이입 대상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 감정이입이 등장했습니다.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그다음 영탄적 어조는 감탄사가 쓰이거나 아니면 감탄형 종결어미가 사용되면 되잖아요. 뭐 간장이 구곡되어 구비구비 끊겼어라, 뭐뭐 써라. 이게 감탄형 종결어미거든요. 대꾸법은 사용됩니다만은 이 작품의 화자의 태도가 운명에 맞서는 자가 아니죠. 운명론적 태도, 그냥 체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X. 11번 문제. 서러운 말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운명과 처지 한탄, 띵동이고요. 스스로를 부끄러워한 일을 통해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 책망.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누구를 원망하려는 것은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책이라고 하잖아요. 자책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물론 장한유업 경박자로 표현을 해요. 남편이 경박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표현에서 분명히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내 얼굴 내가 봐도 면목 가증이라고 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3이 답이었죠. 견우직녀는 동일시가 아니라 대조였다. 자, 이건 뭐 넘어가 될 듯해요. 자, 12번 문제 다 잘 맞췄어요. 윗글만 가지고 판단해봐도 충분했던 거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 띵동입니다. 화자의 내적 갈등이 발생하는 꿈이 X. 꿈이 대상에 대한 비판 X. 꿈이 화자와 대상이 서로 처질 이해 만나지도 못했어. 그래서 X. 현실의 문제가 환상이란 환상은 꿈일 텐데 현실 문제가 극복됐어. 꿈에서 님과 행복하게 살았어. X. 윗글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시조가 나왔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보고 갑시다. 이정원의 비가로군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한밤중에 홀로 일어나 묻노라 이내 꿈아. 도치법이 쓰였네요. 꿈한테 묻는 겁니다. 의인화가 되어 있네요. 만리 요양을 어느 사이에 다녀왔느냐. 니은고 물은 거예요. 이거는요. 꿈한테. 그러니까 실제 꿈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반갑다. 학가선용이. 학가선용이라고 하는 건 밑에 나오는 왕세자 타던 수레, 뭐 신선의 용모 이건데 병자호란때 패해가지고 이 세자들이 청나라 땅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청나라로 잡혀간 두 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히 뵌 듯하더라. 꿈속에서 만났다 이거지. 평소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우리 세자님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꿈속에서 만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충이죠. 충과 연군지정을 노래한 겁니다.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꿈이라고 이 꿈속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윗글의 꿈속에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누나 고생하셨고요. 어휘 테스트 답안 링크에 제출하신 다음 제 개인톡으로 단톡에 수강 완료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톡으로 도움지와 주간과제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 수목금이 추석 연휴라 주말에는 정상 수업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봅시다.